네,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해서 기술 얘기는 저는 원래 대학은 이제 건축공학을 하고 박사 학위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기계공학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기계공학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먹고 살았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터보 C로 프로그램 짜다가 그다음에 자바로 하면서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풀면서 했는데 주로 이제 전공 분야는 에너지 시스템의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돌렸을 때 얼만큼 연료를 소비하고 이제 운동 능력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특히 이제 건물에 쓰는 이제 에어컨이나 혹은 보일러들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래서 뭐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이렇게 판단한다던가 이런 쪽에 상당히 이과적인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23년 정도 일을 하고 실제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정도 되고 해양대학교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고 영주권 신청을 해온 상태이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문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자리는 기술 집약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면 여러분들의 좀 아이디어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넓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는 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좀 모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여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과, 사회, 인류학, 뭐 경영, 기획 이쪽 관계된 분들이시니까 좀 쉽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브렉시트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런데 뭐 유튜브에도 많은 영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도 언론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하다못해 유튜버들도 이 트럼프에 대한 생각 혹은 브렉시트에 대한 왜곡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 그래서 많이 가서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보고 이제 느끼는 다른 관점의 것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런 쪽에 하는 건데 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사단법인 지역경제 녹색 얼라이언스라고 좀 긴데 지역 경제를 어떻게 녹색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앞에 두 분이 발표하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회원사에 회원 기업으로든가 전문인으로든가 개인으로든가 해서 함께 특히 이제 기초지자체라고 한국에는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와 관계된 일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하면 좋지라고 할 때 저희가 기획을 해주고 그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제가 에너지 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은 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사업은 지역마다 이제 건물이나 에너지 시스템을 탄소 감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의 혁신이 글로벌 성공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그 사단법인의 모토이기도 하고 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이 목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국도 1호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목포를 기점으로 신의주까지 가졌던가 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파주까지가 아마 연결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국도 1호선에 있는 지자체하고 그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국도 1호선 포럼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요새 계속 뭐 전쟁 나오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죠. 트럼프는 나와서 전혀 그동안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내죠. 막 갑자기 그린랜드를 뭐 한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인데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혹은 언론에 있는 엘리트들도 똑같이 약간 혼돈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크게는 뭐 거창하게 글로벌리즘의 균열, 지금 현재 균열이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유럽이 끌고 왔던 그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얘기며, 약소수자에 대한 평등이며, 혹은 기후체계, 특히 기후체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끌고 왔었는데, 그쪽이 흔들림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가, 이건 저희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포 지역, 그다음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무안, 나주, 제가 이쪽을 많이 지금 요새 다니고 있습니다. 여수도 가고, 여수 의회에 가서도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식의 교육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역 산업 혁신, 그다음에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7분 지났네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분업화되니까 뭐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든 가기 있는 거고, 아마 북한만 없지 모든 곳에 있는 거죠. 맥도날드도 그렇고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모든 데에 같은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이 세계화를 했던 사람들의 이제 기본 가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 우리 모두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자. 그 다음에 소수자 우대, 특히 이제 소수민족, 뭐 예를 들면 흑인 혹은 백인이 주도했던 사회니까 뭐 인디안이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약간 소수 민족과 이런 거에 대한 배려, 특히 이제 여성, 페미니즘, 그다음에 동성애까지 굉장히 개방되고 좀 포용성이 있는 것들을 하자, 이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 정책도 굉장히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 다 들어와라요. 만약에 난민으로 온다면 그 난민에게는 수용소를 같이 천막에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중산층 레벨의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비 값이 다 주곤 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글로벌리즘의 하나의 가치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글로벌리즘의 어떤 것들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PC라고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캐롤하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거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피 헐로데이라고 한다고. 해피도리가 무슨 뜻이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오는 날인데 왜 해피 헐리데이 해?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 사람들이 듣고 좀 억압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걸 없애자. 전부 해피 헐리데이 이렇게 좀 일반화하자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곳곳에 문화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런 게 좀 문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다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을 했던 사건, 큰 사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2016년, 거의 한 10년 전이죠. 6월에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브렉시트가, 제가 영국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저도 그때도 영국 시민권자고, 난데없이 무슨 브렉시트냐, EU가 같이 있어가지고 영국도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작 자체가 약간 불순한 것도 있었어요. 카메론 수상이 하도 EU하고 EU에다 돈을 많이 내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돈을 많이 내는데 많이 낸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 EU를 빠져나올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우리 총선을 하겠어라고 해서 하나의 도박을 건 거죠. 도박을 걸었던 이유는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찬성률이 높아지면 자기네가 협상을 할 때 유리하니까. 근데 웬걸 여기 봤듯이 51.9대 48.1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미 결정이 나버리니까 보수당의 카메론도 당황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보수당의 카메론은 사임을 하게 되는 거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한 거고. 아니 내용을 보면 잉글랜드 쪽이 1%로 굉장히 투표율도 높았고 EU 탈퇴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아니었어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에서 살았고 잉글랜드보다는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 대원들은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빠져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또 우리 또 주장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지지를 했었고 만약 그게 됐으면 저는 영국 여권이 아니라 아마 스코틀랜드 여권이 됐겠죠. 그러면 여전히 EU 회원국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고 잉글랜드 웨일즈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나가자 해서 2016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실제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게 좀 충격이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어떤 더 큰 충격이 있는 사건이 2016년 11월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이잖아요. 그 당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힐러리가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힐러리가 이전에 오바마 때도 한 14년, 8년간 힐러리가 부통령이었었고 클린턴의 영향이 있었고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배계층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론에서도 클린턴이 이기고 있었어요. 힐러리가. 트럼프는 좀 왜 나와가지고 저러냐 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실제 여론상으로는 55대 45 정도로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까보니까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두 번째 일종의 역사상으로 보면 큰 충격입니다. 쇼킹한 일이 벌어진 거지. 제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약간 저지질이란 말이에요. 저지질. 말도 저질로 하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쇼맨을 했던 사람인데 돈은 많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2000년 18년도 G7 정상회에 갔을 때 모습이 딱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독일의 수상 메르켈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가 G7의 일부였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트럼프를 보는 입장이 딱 이 그림에서 나온 거랑 거의 같습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내려다보는 거죠. 네가 어디 감히 이런 정치 이거에 오느냐. 그러면서 가르치듯이 이 G7의 6개 국가가 트럼프를 약간 무시를 했다고. 근데 트럼프는 이 고집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현재 국가 수반으로 있는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다 물러났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먼저 되고 나서 이게 좀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 다음에 2018년 그 해에 똑같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프랑스의 대통령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유류세 안에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넣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며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유류세에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유류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죠. 내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휘발유를 넣으면은 그 안에다가 세금을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올라가죠. 그 기름값이. 근데 그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는 수준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죠. 열이 받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냐면
거의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했었어요. 이게 근 8년 전에 노랑조끼 운동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화된 대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 외부에 있다가 직장을 위해서 파리 시내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중산층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난 이거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기후변화를 위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난 그거 싫다라고 하면서 그 마크롱을 그러니까 퇴위시킬 정도까지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죠. 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럽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 2년간 모든 게 다 폐쇄가 됐습니다. 대학도 폐쇄가 돼서 월급은 나가는데 수업은 없는. 근데 한국은 수업은 했었죠. 다만 모이진 못하게 했던 것들이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도 다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알바생들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받던 사람이면 거기에 70%는 국가가 그 점주한테 돈을 줘서 점주가 알바생한테 준 거죠. 그건 1년간은 일 안 하고도 집에 가만히 앉으면서 70%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지겠죠. 그 돈이 없어지는데 공공 서비스에 돈 나갈 게 없으니까 급여를 이렇게 동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22년,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최초로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전부 파업을 해요. 공공 서비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몇 년 후 다시 2025년 작년에 프랑스에서 노동자 태용 총파업을 합니다. 굉장히 큰 파업인데 앞에 몇 년 전에 노랑조끼 운동을 했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모든 산업이 일어나서 예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아마도 프랑스가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크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에서는 이 토미 로빈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도를 한 시위가 있었어요. 약 11만에서 15만 원의 시위자가 런던의 중앙에 모여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 15만이 모인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때 외친 구호가 이민자 반대, 그다음에 말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미 로빈슨이라는 친구는 원래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엔지니어링 전습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 루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22만 정도 되는데 그 동네에 한 30%가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무슬림 중에 몇몇이 예전에 탈레반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그 전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모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잉글리시 디펜스 리그라고 하는 영국을 지키는 그 연대 모임을 조성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동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새해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BBC하고 한번 크게 언론적인 면에서 뭐 붙은 적이 있습니다. BBC가 심층 보도를 잘하는 언론사인데 공공 언론이죠. 그쪽에 함정 그 취재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역으로 또 취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언론이 이렇게 정보를 가공하고 위선 쪽에다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 시위에 지지를 표했고 이 친구의 법적인 문제나 것에 뒷돈을 대주고 했었죠. 독일은 지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머세데스 벤츠 쪽 자동차 우리나라도 한 2년 전에 그 전기차 독일 차가 불이 났잖아요. 중국 배터리 썼다라고 하는 것들 되면서 벤츠가 아니라 뭐 짠찌라고 그러네. 짱깨 벤츠라고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된 거죠.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안에서 이제 오토모티브라고 자동차 엔진을 가르쳤어요. 1학년, 2학년들한테 그 필수 과목인데 엔진을 하다 보면 엔진 관련된 자동차 잡지들을 맨날 봅니다. 근데 보면 한국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있고 마즈다 같은 일본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성능 면에서 보면은 독일하고 한국 차나 이 차이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나 아니면 제로 투 100까지의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근데 가격이 2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브랜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데 사람들은 벤츠는 내가 1억은 주고 사지만 예를 들면 한국 차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 결국은 이게 뭔가 좀 거품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시장에 엔진만이 아니라 전기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이거의 재미를 본 거는 실제로 중국 차입니다. 중국이 테슬라보다 더 싼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스바겐이나 보쉬 같은 독일의 가장 큰 자동차 업체가 줄줄이 공장을 닫고 수만 명이 실업자가 된 거죠. 거의 분기 조짐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너무나 큰 일이어서 이제 자동차를 원래는 2030년에는 모두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약속을 했다가 지금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갔다가는 차는 버려놓고 실제 돈은 독일 차가 가져간다, 중국 차가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기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 기술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자율주행 차도 중국 차가 전 세계 탑 5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독일은 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극우 정당이라고 독일의 대안이라고 AfD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이 당은 예를 들면 예전에 나치당과 같은 그러니까 민족의 우습성과 이런 것들을 감히 이제 얘기하는 건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 민족 우선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거는 히틀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단 1%도 지지율이 안 나왔던 당입니다. 여기 여당수가 이제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풍력발전소를 다 철회를 하겠다. 다 철수하게요. 두 번째는 이민 정책에서 앞으로 이민은 난민이고 뭐가 안 받겠다. 그리고 있는 난민은 다 내쫓겠다.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작년에 지지율을 22%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22% 독일과 같이 다수당이 있는 곳에 22%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당도 50%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아요. 30%만 잡으면 20% 된 데랑 둘이 같이 하면 이제 다수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2%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3당 수준의 그 득표를 한 셈입니다. 이전에는 단 1%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 당의 지지 연설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나타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상으로 우리 이 당을 지지한다. 너희들이 앞으로 유럽의 대안이다라고 또 한마디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토미 로빈슨도 지지한다고 또 했고 여기도 지지한다고 했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자동차 시장 안에 집어넣게 했던 혁신의 아이콘이고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의 그 혁신 기업가 중에 합니다. 전기차가 뭡니까? 탄소 중립을 줄이기 위한 그 물가를 높아지게 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21년 11월 22일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6배로 확 뜁니다. 가스값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의 가격이 30% 뛰면 이건 사건입니다. 100%면 이건 전쟁인 것 같은 거고 600%가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 21년 11월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2021년 11월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입니다.
전쟁 나기 전에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유럽안보연구원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보고서 나온 게 2022년 1월 달입니다. 원인이 뭐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너무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을 하다 보니 에너지적인 면에서 이 천연가스의 수요 공급이 안 맞았던 거예요. 천연가스의 공급이 모자르고 수요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해 21년도에 여름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서 발전해야 될 전기 양이 없어서 천연가스의 가스 발전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가스 저장소가 낮아지는 거죠. 저장고가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졌으면, 얼마나 위기감 갖고 낮아졌으면 600%가 올라갑니까? 그건 큰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유럽의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가져왔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제 여기 보면 빨간 글로 보면 독일로 바로 관을 뚫어서 해주고, 그 외에도 폴란드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했던 거죠. 앞에 보면 의전율이 나오죠. 자기네가 퍼나는 것도 있고, 혹은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게 있지만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천연가스가 제일 쌌다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 다음 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021년 11월 달에 피크 600%가 올린 그 다음 달에 일어났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그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러시아한테 벌을 주자 해서 유럽이 자기네가 가지고 받았던 가스를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경제 제재가 들어간 거죠. 니네 거 안 산다고. 그래, 근데 러시아는 안 사? 그러면 이거는 내가 중국하고 인도한테 팔게 하면서 이쪽으로 돌렸고, 유럽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못 사니까 미국하고 카타르로부터 LNG를 들여왔단 말이죠. LNG는 어떤 거냐? 가스를 통에 담아야 되니까 더 비싸요. 파이프 육지에서 받는 것보다. 그걸 지불하다 보니까 돈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던 기업들은 더 많은 요금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전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집에서 여름 11월, 12월, 1월을 지나 3개월 지나면은 가스하고 전기료로 약 100만 원을 씁니다. 한국이 한 10만 원, 20만 원 쓰나요? 3개월치 하면 다 합치면 영국, 독일 이쪽은 그 정도 씁니다. 한 100만 원. 가스가 워낙 많이 쓰니까 겨울에. 근데 요 시기 2023년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500만 원을 차지가 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먹던 쌀을 빵을 다 가스비로 바꿔야 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너무나 사회적인 충격이 크니까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한테 못 올리게 합니다. 한 2배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군소 발전소들이 다 망하고 정부는 그걸 보상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또 돈을 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공자금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공공서비스 사람들한테 급여를 올릴 수 없고 현재 한 10년간 급여가 동결된 상태로 지금 다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고, 빵집이 가스하고 전기세를 6배 이상 내야 되니 빵값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시작은 이 현재에 있는 정부 인사들, 엘리트들의 문제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 이민, 그 다음에 기후체계,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지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탄소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2050년 되면은 인류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미 한 20년 동안 유럽의 이 기후 체계는 다 갖춰집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 중에 이제 얘기 나온 게 이 탄소세가 이제
들어섰고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금년부터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독일에서 만드는 거랑 중국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중국의 것이 한 5분의 1로 쌉니다. 말도 못하게 싸는 거죠. 근데 그게 배 타고 넘어와서 팔려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태양광 산업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큐셀 같은 경우는 망해서 하나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산업이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 다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거죠. 니네가 만들 때 싼 이유는 석탄을 써가지고 패널에 재료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탄소 배출량도 다 보고를 해서 우리 현재 있는 독일 내에 있는 제조업체랑 많이 썼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거예요. 일종의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일반화가 되면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포항제철에 있는 철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CH4에 H를 뽑아서 쓸 수도 있고 그 CO2 남아있는 CO2는 다른 광물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CO2와 수산화나트륨이 합치면 중탄산 나트륨을 만든다. 혹은 중탄산 칼슘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재지나 고무, 플라스틱, 보도블록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매스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매스 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를 사용을 해서 열도 만들 수 있고 그 나무에 가구를 만들 수 있고 혹은 집도 만들 수 있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얘기들은 산자부에서 이미 한 10년 전 로드맵을 짰습니다. 분산 발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큰 발전이 아니라 지역마다 자신들의 산업에 맞는 발전소를 가자라고 해서 이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서 더 여기에 불을 넣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국 3특 체제라고 해서 작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수도권에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전국의 모든 지역들을 서울만큼의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성장률을 3% 이상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잠재 성장률 3%는 굉장히 큰 겁니다. 대개 한 1%, 2%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많이 이미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의 발전에 전략을 두고 하겠다 해서 5국 3특이라고 나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건 대전, 충남 특별도시를 만드는 거. 지금 광주, 전남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인데요. 그래서 목포대학도 여기에 발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목포대학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받았던 건데 목포대학이 글로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콜의 주제가 뭐냐면 친환경 무탄소 산업을 전환을 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인재도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 특히 해양 분야, 해양 선박, 수소 선박 뭐 이런 것들. 지금 영암 뭐 이런 쪽에 제주 시설도 있고 산업 단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라이즈 사업도 아마 연관된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스마트 시티 이 사업도 같이 연관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시티 사업은 약간 국토부 개념에서 수송하고 업사이클 쪽이 좀 강화가 됐다면 지금 목포대학이 하고 있는 글로컬 사업은 그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 굉장히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석박사이고 학사이면은 이 사업에서도 같이 아마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좀 길어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는 예전과 같은 거는 가지 않고 언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토미 로빈슨 같이 직설적이고 감정적이지만 토미 로빈슨은 학벌이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하고 유튜브만 가지고 BBC 저널리즘하고 한번 붙은 거죠. 서로 히든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비리를 고발을 한 거예요. 양쪽 다. 트럼프도 이제 그런 식이죠. 뭐 대학도 그냥 적당히 나왔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데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집요해요. 목표에 대한 지향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글로벌리즘이 된다면 그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비슷해지는 세상이 아닌 우리들만의 독특한 것들을 애정하고 또 진념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되는 게 나올 거고, 가치 공유 체계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성장을 한 다음에 가자 이런 자유 체계,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도생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역 혁신에 있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인도에 있는 그 똑같은 혁신 기업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이제 진행이 될 거냐. 자, 그럼 로봇가 나오고 피지컬 AI가 나와서 모든 걸 다 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한 10년 후, 5년 후 빠르면. 그러면 모든 재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 이미 고장 날 때쯤 되면 자동으로 지가 가서 고쳐다가 나오기도 하고. 로봇 택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뭘 할 거냐 이게. 그러면 가치는 어디서 올 거냐. 아마 지폐나 이런 화폐도 없어질 걸. 오직 남는 거는 에너지만이 남을 거다.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가치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 혁신의 기반이 이제 에너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목포도 에너지 전환 얘기하면서 풍력 발전 만들어지고 수소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들이고, AI 시대가 돼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많은 이슈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 수조 원을 벌 수 있는 단지잖아요. 근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한 반은 떼가지고 딴 데 가자. 아마도 충남이나 당진 쪽 아니면 목포 쪽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유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